자, 아침엔 투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릴게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앞서서도 봤는데 뭐 그대로 좀 유지가 돼요. 코스피는 오늘 좀 약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명앵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오프닝벨을 우리 홍아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다른 건 안 봤습니다. 방송은 뭐 워낙 잘하시니까 댓글만 제가 계속 1시간 내내 아이고 댓글 체크를 또 안 달았어요. 댓글 달지 아유 저는 달면 안 되죠. 그럼 내부자의 어떤 내부자. 네. 정말 반응이 또 뜨겁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어디 가지 말고 여러분들 아침엔 투자 11시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 하는 모양이었는데 제가 또 체크한 뉴스 엔비디아를 또 중국에 AI 칩 수출 허용을 했다. 그걸 또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간밤에 또 엔비디아 또 끝나고 또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번 주 우리의 시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미국과 해외 글로벌 주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동훈 부장님과 김기훈 에픽투자 1임의 대표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 다 안경이 포인트로 멋지신데. 네. 여기 이제 우리 한 부장님은 뭐 거의 안경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또 예쁜 안경 쓰고 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우리 이번 주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인사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전 최근에 시장을 좀 보면서 확실히 효율성을 찾아가는 국면이다.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에 대한 전략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놈 될. 네. 모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될 놈을 찾아가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들이 사실 한 2, 3주 전부터 뭐 GPU와 어떤 TPU의 저는 사실 이게 대체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둘 다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GPU의 어떤 고비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TPU에 대한 효율성이 조명이 되면서 알파벳을 비롯한 알파벳 밸류체인들의 주가 상승들이 좀 일어났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AI가 버블이 아니네라는 것을 시장이 좀 깨닫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실로 다가와서 가장 부족한 게 뭐야? 그럼 전력. 네, 다시 한번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시장은 AI는 버블이 아니었고 역시나 그 초기 국면이며 그에 대한 수혜주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길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연말 시장에서 좀 느끼는 바이고요. 뭐 이번 주에 있을 뭐 FOMC도 저는 뭐 금리 인하 쪽이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의 기대치만큼 뭔가 충족시키는 것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장 큰 그 이슈는 연준 의장의 어떤 교체이고 친정부 성향, 친트럼프 성향 그리고 친시장 성향의 연준 의장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의 연준 금리가 페드 레이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완화적인 신호들은 나올 거다. 그래서 26년도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지만 역시나 그 안에서 될 놈 될을 찾아야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각은 좀 필요하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한 얘기는 더 드릴게요. 선혜 씨, 우리 그 김기현 대표님 넘어가기 전에 델롬델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를 저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3% 넘게 떨어졌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안경 전문가 또 테슬라를 사랑하는 부장님, 테슬라는 델롬델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 델롬델 쪽으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될 놈 될 중에 저는 원톱이라고 보죠. 제 사견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사실 뭐 지금의 주가에 AI의 기업으로서의 바라보는 측면과 뭐 로보틱스와 관련 것들이 다 밸류에이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선반이요. 근데 저는 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도 그렇고 3분기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아니 그럼 다 반영이 돼 있다고 표현을 하면은 월가의 실적 예상치들이 왜 그렇게 많이 틀리죠?
왜 그러면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알파벳이 AI 클라우드 사업들이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예상치를 또박또박 잘 예상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AI 시대 그들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의 혁신이 빨리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시작하는 자율주행과 이제 한국에서 급속도로 FSD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 제 주변 친한 분들 매일매일 올려요 인스타에 FSD 자기 이렇게 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개막이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지만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세탁기 시킬 일이 아니라 지금 운전을 그냥 기계 시켜야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가 생활로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이 훨씬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테슬라의 그 포텐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밸류에이션 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이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피지컬 AI나 또는 이 로보택시 한국에도 지금 앱스토어에 등장한 거 아세요? 아니요. 지금 접속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로보택시 검색해 보세요. 한국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게 지난주에 한 이슈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저는 빠르게 도입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흥분했네요. 아니에요. 개인적 의견이고. 이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대표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저는 이렇게 그 이번에 뭐 FOMC 이벤트가 너무 사실 11월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미 많이 반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을 줬고 여기까지 온 이상은 좀 일단 인하하겠죠. 인하하는데 그 뭐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매파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진정을 좀 시켜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1분기까지는 그 부장님 말씀 가끔 했었는데 인플레가 좀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인플레도 숫자잖아요. 숫자 노름이라서 이게 대략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렌트비가 대충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유가가 알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 1분기까지는 인플레 문제가 없어요. 내년 1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 1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도 명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르죠. 제가 FOMC 예측 못하는 게 무슨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좀 크게 연초 1분기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산타 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제 인스타에 산타랠리라고 올렸는데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산타랠리 얘기를 했는데 산타랠리가 사실은 거의 그 크리스마스 주변부터 그 며칠 연초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거의 뭐 11월 말부터 거의 연초까지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뭐 이미 시작되지 않나요? 뭐 11월 20일 정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될 놈들 중에 대표가 또 테슬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 AI 버블론이 사실 이번 뭐 하반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또 괴롭힌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는 뭐 낙관적인 시선 그리고 내년에 S&P 500을 뭐 8,100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반대쪽에서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학자층에서는 3대 착취를 가져갈 것이다. 3대 착취. 창의성을 뺏어갈 거고 노동을 뺏어갈 거고 자원을 착취해 갈 것이다.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학자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제 기사 통해 배우지만 약간 이제 많이 알수록 걱정이 많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않아요? 알수록 걱정이 좀 많다. 우리는 그러면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좀 더 하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걱정이 또 많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왜 제가 실적 얘기를 꺼냈냐면 AI 버블론의 올해 마침표는 이번 주 또 실적으로 가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주에 이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나오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좀 우려감들, 뭐 CDS 프리미엄의 급등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 CDS 프리미엄의 급등도 뭐 다른 기업들의 과거치랑 뭐 S&P 500 상장 기업의 평균적인 CDS 프리미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오라클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소가 좀 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네. 브로드컴도 뭐 최근에 이제 알파벳과 관련한 뭐 TPO와 관련한 이슈들이 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요. 뭐 앞서서 뭐 제가 제 마음속에 델럼델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였지만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년은 이 델럼델 후보군들, 그러니까 좋은 우리 코너 이름처럼 초성장주들을 꼭 포트폴리오로 한 10개에서 15개 종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서도 김기훈 대표님께서 여러 좋은 초성장주들의 후보군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좀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그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Everything 랠리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곧 구체적인 랠리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26년도는. 그 이유가 25년도를 바라보면은 산업금속, 대표적으로 구리죠. 귀금속, 대표적으로 뭐 금 이런 겁니다. 금은 뭐 금은 동, 구리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 올랐다는 거고 주식시만 보더라도 채권도 강세였고요. 금리 내려오면서 채권 가격 좋았고 주식시장도 강세였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뭐 비트코인 뭐 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말로 오면서 골드부터 무너지고 비트코인 무너지고 그리고 시장 조정받으면서 AI 버블론 나오고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거 효율적인 거 뭐가 더 스마트한 길이지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를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 세미나 이후에도 항상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특정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 물려서 항상 고생하세요. 네. 그것도 산업의 분산이 아니라 특정 섹터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오기 전에 한국 예탁결제원 1주 거래, 한 달 거래 보더라도 대부분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산업개미들의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관련 종목들, 또 거기에 2배, 또 특정 종목, 또 그거에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래서 그거는 그 종목이 설사 초성장주라 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집중적으로 갖고 있으면 승부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고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저희는 원히트 원더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점핑 네. 꼭 이 가수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원히트 원더의 뜻이 이 대중음악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그냥 히트곡 하나로 떴다가 사라지는 어떤 뮤지션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전더리한 뮤지션으로 남기 위해서는 1집부터 한 10집까지 계속해서 히트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명곡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히트 원더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원히트 원더 치기는 어렵죠. 그게 내 모든 자산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내가 한 종목으로 인생을 걸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시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그런 초성장주들의 후보군들을 정말 10개에서 15개 가질 수 있는 마치 그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전성기 구단의 그 유형, 사세를 떨쳤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목을 26년에는 가져가야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개에서 15개 종목의 좋은 후보군들을 가져가면 한두 종목, 세네 종목이 쉰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활약을 해주는 국면이 항상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얌전하게 좋은 종목들을 홀딩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그 초성장주 포트폴리오로 26년도 지금에는 좀 간접 투자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 항상 골든타임을 말씀드리는데 AI 버블론 때문에 고점 대비 20% 30% 이상 조정받은 성장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계속해서 물려있고 그 좋은 주식들이 이미 고점 탈환을 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꼭 성장주 포트폴리오로 저는 좀 저변을 넓혀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뭐 GDP 성장률 3% 될 것이다. 셧다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소비도 괜찮고 인플레도 뭐 염력. 그러니까 이런 대로만 간다면 거의 뭐 다 좋은 상황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들 미국 정도이네요. 소비가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연말 효과도 좀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소비가 어디로 몰리냐가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국판 다이소 같은데 좀 저가로 억대 연봉자들이 거기에 몰린다.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또 소비에 대한 해석을 따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월마트 CEO가 얼마 전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이제 월마트 오더라. 우리 그 층이 되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콕 집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건지 두 분 중에 혹시 대표님 미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소비가 늘어나니까 뭐 소비가 늘어나기 전에는 안 좋을 거라고 그러다가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또 이유를 찾더라고요. 이제 뭐 인플레가 높아져서 이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물건값이 한 7% 올라가면 조금만 더 사도 소비가 9%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해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 일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진짜 비싼 거 맞고요. 뭐 가보시면 그런 거 맞고 월마트를 이렇게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요. 월마트를 공부할 때 사진을 많이 봤더니 월마트랑 다른 마트랑 이제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게 좀 이게 물건이 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요. 그런 대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쪽으로 월마트에 안 가시던 분들이 가는 것도 많고요. 맞고요. 물가 부담 느끼는 게 맞아요.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물가 부담을 느껴서 뭐 뉴욕 시장도 공화당이 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내년에 잘 되려면 물가가 낮은 구간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 앞쪽 상반기 쪽이 물가가 좀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국 가장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연준에도 제일 중요한 물가가 낮은 국면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제 미국 임금이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상대적으로 YOY로 전년 대비 좀 적게 오르면 좀 더 금방 또 좀 괜찮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건 맞고, 그런데 반대로 성장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뭐 3%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는 거의 4%거든요. 이렇게 성장한 나라 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정말 좋지만 전체 성장률이 굉장히 엄청 낮잖아요. 거의 0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은 것도 사실 계속 안 좋다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뭐 재벌 걱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미국 경제 재벌 걱정. 걱정해. 아니 20배 되는 데가 4% 결성장하고 우리가 1% 안 되게 성장하는데 계속 미국 걱정합니다. 그 미국 걱정하는 15년 동안 걱정했는데 계속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는데, 걱정은 하는데 이 컨트롤이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 컨트롤 안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좀 매파로 가야 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컨트롤이 되면 사실 4% 성장한다는 거는 뭐 물론 AI 투자 때문이 크지만 괜찮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환율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면은 느끼죠.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유가가 좀 낮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뭐 인플레에는 좀 영향을 잡아주니까. 오히려 미국은 달러 강세니까요. 미국은 달러 강세니까 뭐 수입 물가는 유리하잖아요. 달러 강세까지는 아니네요. 강세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처럼 무슨 원학생 그러지 않으니까 뭐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이 장표가 워낙 또 많이 들고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소비 이렇게 계속 연관지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보여주실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 이맘때 되면은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 환율은 1,500원 이상 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자, 내년 연말입니다. 그럼 1,500원 가까이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 그 한 가지 장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장표를 많이 갖고 와서 이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출 기업들을 만나보면 수출 기업 담당자분들이나 뭐 CF 분들, 재무팀들을 만나보면 달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왔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원화로 바꿨는데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쓸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쓸 이유가 많다. 자, 그거를 한번 차트를 볼게요. 예전에 15년도에서 한 18년도에 사이클이 IT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라는 조건은 반도체가 잘 팔려요, 자동차가 잘 팔려요예요. 그래서 이렇게 IT 수출이 좋을 때 $1 환율은 안정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20년도부터 또 IT 품목이 좋을 때 네. 원달러 환율은 안정됐던 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같이 국내 기계 수주가 같이 들어요. 네. 이 말은 외국에서 벌어와서 국내 투자가 쭉쭉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투자가 없어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에 풀린다는 거였죠. 맞죠. 지금은 벌어오긴 역대급으로 벌어와요. 반도체도 엄청 벌어오는데 그걸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쥐고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냥 그 돈을 아이들머니로 두진 않을 거고 투자를 할 텐데 그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자, 방금 보여드린 도표가 국내의 그 외화벌이는 굉장히 좋으나 수출 기업들의 IT 품목의 수출은 굉장히 좋으나 예전의 두 사이클과는 달리 지금은 국내에 투자가 없다.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가 그 수출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금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수출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일 텐데, 이제 정부가 하도 그 타겟으로 삼는 개인분들의 국내 자산 대비 이제 해외 자산이 우리나라가 한 이제 60% 정도 됐어요. 해외 주식 보유 자산이. 근데 일본이 90%고요. 독일이 한 70%, 80% 가요, 거의. 근데 60%대부터 이 독일이 7, 80%, 일본이 거의 8, 90% 올라올 때까지 불과 3, 4년 걸리지 않아서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해외 투자 뭐 서학감이 많이 한다? 아니요. 저는 훨씬 더 급속화될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초기 국면이고, 이거는 어떤 붐이 아니라, 누가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해외 투자로 떠미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성이 있는 곳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일본이 과거에 장기간 침체가 있었고 모바일 사이클도 잡지 못했고 IT 혁명 때를 사실은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간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초입부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수출 기업들에서 보여준 행태들이나 개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 원달러 환율의 그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요맘때 환율 레벨 보면서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또 물가 때문에 우리는 금리 고민이 더 깊어지긴 할 것이고, 이게 또 내년에 원달러 환율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얘기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목요일에 그래서 우리는 뭐 80% 넘게 거의 90% 가까이 이제 기정 사실화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또 궁금해진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내년까지도 맞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제 후임자라고 불리는 캐비넷이 바지 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이 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에도 그 정부가 이렇게 연준을 또 통제했던 기간이 있고요. 이게 자유로웠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많이 했던 기간이 안 좋았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죠. 방향성이 반대로 시키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방향성이 반대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금리가 올려야 되는데 내리라고 하던가, 뭐 내려야 되는데 올리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결정하고 위원들이 결정을 하던, 정부가 이렇게 의도해서 이렇게 가던, 그게 그 경제의 큰 틀에서 맞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도 아직은 제 생각에도 그다음 미국에서 예상하는 바가 인플레가 안정화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되는데 그 와중에 정부의 방향은 되게 확실하잖아요. 인하하고 싶잖아요. 인하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 좋은 흐름으로 오히려 막 이렇게 논란을 가지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면 그러잖아요. 저희가 계획 경제가 무조건 나쁘고 자유 경제 무조건 좋진 않잖아요. 뭐 무조건이란 건 없으니까요. 계획 경제에서 되게 잘 된 나라들이 구간별로는 있어요. 근데 계획 경제의 특징은
이게 어떤 구간이 굉장히 좋은데 잘못된 수장이 있거나 이 타이밍이 안 맞거나 하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경쟁 대신에 스스로 자정하면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약간 계획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지금 맞아떨어지는 구간은 좋은데 뭐 이렇게 하반기라든가 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왔을 때 계속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바지사장 그런 단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는지는 또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경제 자문을 워낙에 이제 오래 했으니까 받아왔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게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른다. 이게 누구의 바지인지는 모르는 거군요. 누구의 의견이 서로 더 영향을 줬는지 어쨌든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뭐 다른 장표 중에서 하나 볼까요? 그래 FOMC 가장 또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번 주가. 네. 저는 뭐 김기훈 대표님 의견이랑 뭐 거의 100% 동의하고요. 그래요. 네. 뭐 연준이 친정부 성향일 때도 꽤 있었어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거든요. 뭐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 그것보단 경제를 해치는 게 더 나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이 사실 뭐 캐비넷셋이든 뭐 누가 되든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트럼프 정부에서 뽑아주는 사람이 면접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기 연준 의장은 미국의 장기 금리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뽑아줄게. 그래서 사실 캐비넷셋이나 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 그를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가 못 나오는 상황이냐? 아니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환경적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도 잡힐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리고 고용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연준에서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미 중립금리보다 저는 높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 자체가 저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들도 밸류에이션 확장이 굉장히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차 봐야겠지만 저는 뭐 연준에 대한 뭐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광고를 오늘은 조금만 빨리 보고 일부러 갈까요? 빨리 보고 아니면 올까요? 뭐 아니면은 진짜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만 물어보고 좋아요. 갈까요? 네. 부장님, 허잼 맘대로. 부장님, 원고에 없지만 또 준비가 늘 되시잖아요. 네. 넷플릭스. 이슈 있었어요. 이거 맞아. 있어요. 지금 쿠팡하고 쿠팡도 제가 저번 주에 물어보려고 했다가 넷플릭스가 좀 먼저인 것 같아가지고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뭐 트럼프가 또 제재를 한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아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리 살짝 해주시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뭐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보다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뭔가 새로운 구독 경제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넷플릭스를 조금 제가 가진 의견을 좀 정리해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좀 간섭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넷플릭스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도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으나 조금 이제 LGBT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좀 다루거든요. 넷플릭스 안에 컨텐츠를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에서까지 이제 그런 LGBT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고 막 서로 이제 SNS에서 비난이 오고 갔었고 뭐와 관련된 거라고? LGBT 이제 뭐 성 정체성의 다양성 뭐 이런 다양한 문화 코드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까지 어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반대할 만한 사연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파라마운트의 인수 그 안에를 내면을 보면은 트럼프 일가의 뭐 펀드가 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뭐 정확히 1대1 관계가 영향을 줬다 안 줬다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넷플릭스가 그 표방하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현 행정부에서는 일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M&A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 입장을 표출한 거는 저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바로 광고를 듣고 2부에서는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 또 초성장주 후보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 점프로 보니까 광고도 잘하시더라고요. 광고. 이 광고 타임은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0.39% 상승, 0.37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나온다는 점, 이런 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사준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근데 요즘에는 진짜 오전과 오후에 너무 달라요. 어떤 이 시속 게임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하이닉스 갑자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네. 자 2부 저희가 또 초성장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성장주 포트폴리오 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공부를 해도 까먹거든요. 저는 특히나 다시 한번 그 부분 짚어주시고 저희가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가 커지면 뭐 주식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지만 저희 기업 가치가 꾸준히 커지는 회사를 찾아가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결국 매출액이 커져서 규모가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로 규모가 완전히 커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많이 올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사실 하나는 여기선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좀 이제 광네트워크 쪽은 제가 나오는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회사거든요. 그걸 좀 정리해서 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선혜 씨 알고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스페이스 모바일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우주주들이 많아요. 우주들이 많는데 우주주를 별게 네. 막 좋아하지 않아요. 저 별게 그게. 근데 제가 뭐 로켓랩 정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S 스페이스 모바일이 지금 진짜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위성통신 기업이에요. 저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스타링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보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부터 좀 약간 강한 콜일 수가 있는데 네. 이 스타링크가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고 먼저 이 우주 위성 통신을 여러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크루즈에서 우주주가 잘 되게 되게 스타링크 시작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크루즈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갔다가 지금 많이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배에서도 어디 가서도 위성 통신으로 핸드폰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측면에서 좋은데 스타링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 이 스타링크는 예전에 생각한 방식이고 수천 개의 위성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롯데타워 같은 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55만 원짜리 이걸 받는 키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월 요금이 뭐 7, 8만 원대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기술은 더 약간 나중에 시작됐어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제가 막 구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뭐 검색, 우리 옛날에 2000년대 검색 1등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구글이 나중에 나왔지만 더 완벽한 기술로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단 90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커버합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요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 점 보시면 한 4에서 9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굉장히 크다는 뜻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위성 대형 안테나를 가지고 저 훨씬 낮은 투자 비용으로 지구의 거의 전역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스스로 간다고 보면 AST는 AT&T, 버라이즌, 미국의 1, 2등, 보다폰, 그러니까 유럽에서 1, 2등 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네. 이미 다 테스트를 했고요. 이들 요금 고지서에
그대로 10불, 15불만 더 내면 바로 위성통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중성에서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유명하다, 먼저 했다고 1등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맞는 기술로 맞는 데 적용해야 되는데 스타링크 기술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대로 쓰는 데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기술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빠르게 지금 반등하고 있나 보면 이 블루버드 6라고요. 워낙 여기가 대형 안테나, 이게 보시면 이건 6 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커요, 안테나가. 여기 하나에 막 2,000개씩 셀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를 안테나 면적을 3.5배, 데이터 용량을 10배로 확대한 이 블루버드 6를 이번에 발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여기가 안 그래도 대형 위성으로 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넓은 커버리지와 이제 이 통신사의 인프라를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마케팅 비용이 없어요. 네. 기존 1, 2등 회사들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 이 AT&T와 버라이즌, 보다폰이 다 줄 섰다. 예. 그 좀 신기하죠. 이렇게 거대한 회사들이 이렇게 작은 회사와 같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실성이 굉장히 높고요. 10불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죠. 예, 이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26년, 7년에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돼요. 27년이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회사 매출이 나오면 대부분의 마케팅과 사실 고지서가 같기 때문에요. 이 마케팅은 그 통신사에 이미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없이 이익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27년에 잡혀 있는 매출 총이익을 보면 매출량 영업이익도 매출량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러니까 판을 깨는 기술이죠. 수천 개 위성이 있어야 지구를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대형 안테나를 이용하는 기술로 이 판을 깨면서 위성 통신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좀 스타링크와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가를 좀 보니까 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은 예. 없기도 하네요. 제가 이 맨 처음에 ASTS를 말씀드렸을 때 얘기하자마자 한 100에서 150%좀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중순, 10월 11월에 네. 이 이익이 바로 나지 않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양자라든가 코인 관련주라든가 뭐 원자력 관련주 이런 게 미국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럴 때 이 회사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들이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이 AST는 이 블루버드 6 발표와 함께 바로 이제 하락폭의 반 이상을 바로 반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스타링크를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야, 통신망이 저렇게 파괴가 됐는데 한 기업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위성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평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일반 통신과 위성 통신의 어떤 장단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쓸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나 어떤 특정 나라들에서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요금제를 제시하는 회사가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뭐 전쟁이나 뭐 큰 크루즈선이나 뭐 빌딩이나 뭐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뭐 기업 측면이나.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려면은 사실은 이게 사실 가격 부담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으면은 좀 끈끈한 적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이 대중화를 생각한다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오늘 좀 몇 개를 갖고 오셨죠? 예, 꽤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볼게요. 광 네트워크, 루멘텀, 코어런트, 크리도? 이렇게 볼까요? 네. 네. 제가 여기 처음 나와서 둘째 시간부터 바로 루멘텀을 광 네트워크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루멘텀이 뭐 나스닥이 하락할 때나 올라갈 때나 그냥 계속 혼자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전 광 네트워크를 한번 좀 이해를 저희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쉽습니다. 그냥 저희가 전기 신호로 기본적으로 전선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광 신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광이 그냥 나오지 않죠. 전기에서 빛을 만들려면 광 트랜시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네트워크가 스위치 있죠. 스위치에서 보통 전기 신호인데 광 트랜시버를 한번 거치면서 광 케이블로 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와 빛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게 이걸 이용해야 지금 훨씬 그 빠른 속도와 더 큰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AI 네트워크에서 이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게 AI 센터에서는 18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복잡한 데서 코-패키지드 옵틱스라고 CPO란 말을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CPO란 말이. 이 CPO 중요한 옵틱 결국 이 광이거든요. 이것도 이 광 모듈을요. 스위치 칩 바로 옆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CPO로 가는 게 그 엔비디아가 저번에 발표할 때 중요하게 얘기한 그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이런 게 CPO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면 여기서 그 많은 관련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병목을 해결하고 네트워크 대역을 높이는 가장 지금 이렇게 핵심 기술이고 가장 가속 성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초성장주에 맞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아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저는 이게 이럴 때 어려운 용어를 알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전기로 하던 걸 광으로 보내는데 그럼 광을 보내면 뭐가 있을까요? 광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빛을 만드는 레이저 만드는 회사 루멘텀. 이름이 라이트예요. 약간 이제 미국식으로 이게 티커 짓는 방식인데 LIGHT라고 안 하고 LIT. 루멘도 빛이에요. 빛 만드는 회사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역이 넓어지죠. 그냥 뭐 400G, 800G, 1.6T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10G부터 시작했어요. 루멘텀이 구글의 10G의 최초 공급사였어요. 10이 지금 한 200 정도 올라갔고 지금 400, 800을 막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1.6T면 또 2배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막 늘어난다. 이렇게 돼서 이 초고속 그런데 이 루멘텀이 그 빛만 만드는 레이저에서 이제 빛이 들어간 모듈이 있을 거잖아요. 광 모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그랬냐? 이 클라우드 라이트라는 원래 구글에 납품하던 회사를 인수해서 이 광 모듈까지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루멘텀이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다른 쪽도 많이 있었는데 60% 이상이 지금 가장 성장이 빠른 AI나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구글 비중도 지금 최근 20%까지 올라오면서 이 지금 구글도 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CPO는 다 광 쪽으로 네트워크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이쪽이 구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 5개 정도의 하이퍼스케일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쪽으로 그 뭐죠? 이제 광 네트워크 시대를 이제 핵심 회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모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케이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블을 하는 회사 크리도예요. 크리도도 되게 예전부터 계속 보는 회사인데 이 크리도는 처음에는 뭘 봤냐면 이 광 케이블이 다 광 케이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구리선을 갖고 광 케이블처럼 쓸 수 있어요. 이 칩을 양쪽에다 답니다. 구리선 양쪽에 칩을 달면 광 케이블처럼 쓸 수 있는 게 그게 AEC 일렉트리컬 케이블이에요. 예전 전기 케이블인데 액티브를 붙인 거죠. 이 회사의 칩 기술을 이용해서 신호를 복원하고 오류를 정정해요. 이러면서 이제 긴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광 케이블 전의 단계를 크리도가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진짜 광 시대로 가면 그럼 크리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 모듈용 칩에 들어가는 거, 광 DSP를 또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메모리, 저희 HBM이랑 이제 저희 HBM이랑 저희 GPU를 연결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통신을 또 여기서 합니다. 이 메모리 통신을 크리도가 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오류가 많이 생기고 막 다 깨져서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복원하고 오류 정정, 신호 복원하는 그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그 때문에 이 네트워킹에서 또 중요한 기술이 있고요. 그럼 저희가 루멘텀이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루멘텀 많이 올랐어요. 찾아보니까. 루멘텀 제가 계속 오면서 루멘텀 얘기 엄청 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루멘텀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루멘텀이 11월에 그 AI가 난리 칠 때 혼자 막 역주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크리도는 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보시면 옆에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코히어런트가 있어요. 코히어런트. 코히어런트. 코히어런트도 이 광 쪽 회사예요. 그런데 이 광 네트워크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퍼센트를 보시면 아직 루멘텀보다는 훨씬 덜 올랐어요. 네. 왜냐? 그 코이어런트와 루멘텀을 보면 코이어런트는 루멘텀이 이 광원부터 해가지고 부품을 만든다면 이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코이어런트는 루멘텀이 먼저 나가고 우리 밸류 체인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루멘텀이 먼저 나가고 이 코이어런트가 그 다음 이거를 다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사실 이 캐파가 되게 더 큰 회사예요. 지금 장비 투자가 필요하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년을 보면 또 코이어런트가 또 사실 광 트랜시버 완제품의 세계적인 메이저는 오히려 코이어런트거든요. 네. 루멘텀은 떠오르는 신성 같은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코이어런트의 기회가 열린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광 네트워크의 좀 핵심 그 이제 수혜로 내년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도도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이 좀 있었다. 이런 반응들도 예. 좀 있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정을 크리도. 좀 이게 거친 주가입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일까요? 거쳐서 그게 그 워낙 실적 발표 전에 뭐 선반영이 컸어서 네. 왔는데 뭐 어제 또 반등을 했고 이제 전 크리도는 좀 논란이 있어요. 크리도를 그 구리선을 가지고 광 케이블을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완전 광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크리도도 이 광 모듈 안에 들어가는 걸 아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도 광으로 간다, 옵틱스로 간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 크리도가 성장률이 2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YY로 네. 그런 회사라서 이번 네트워크가 가속 성장하는 구간에서 이 세 개 회사가 같이 주목을 받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구글과 엔비디아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 이걸 봐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루멘텀도 보고 기사 봤어요. 네, 그런 네.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투자의 어떤 전략을 좀 목돈이 있으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할로 조금씩 한번 넣어봅시다. 약간 이런 전략을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요. 사실 이 성장이 사실 가시화된 게 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많이 올랐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많이 오른 기간이 길진 않거든요. 이게 누적적으로 그 엔비디아 칩이 처음 나왔을 GPU 칩이 처음 나왔을 때 AI 향으로 그랬을 때 3년 동안 누적해서 오른 게 아니라 네. 지난 한 1년 특히 지난 한 3개월 정도에 가속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적된 그 상승이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좀 루멘텀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그 다음 타임으로 또 그 매출이 늘어날 코이어런트를 보는 거고요. 네. 코이어런트는 사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이쪽 회사들 중에 밸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네. 곤란하게 할까봐. 근데 딱 댓글창에서 찝어주시네요. 지금 당장 셋 중에 들어가면 어떤 걸 방금 힌트 들어가면 돼요? 방금 힌트 나온 거 아닌가? 그래요? 코시 아니에요? 코시예요? 코시? 예. 네, 저도 지금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댓글창에 그 브로드컴, 셀레스틱과 루멘텀, 코이어런트, 시에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다 구글 답입니다. 형제들. 양말이에요. 시에나가 이걸 멀리 보내는 이제 그런 통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뭐 루멘텀이 빛을 만들어서 코이어런트가 모듈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크리도가 저희 아까 케이블 만들고 이런 회사들인데, 네. 브로드컴은 이제 종합 그 네트워킹 회사예요. 스위치랑 이런 게 다 만들어요. 브로드컴도 성장이 더 가속될 거예요. 브로드컴이 PR이 막 40몇 배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제대로 상향하면 브로드컴은 30배나 될까요? 이게 내년에 깜짝 놀라게 상향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수주한 부분을 되게 반영을 안 잡아줬어요. 왜냐하면 잡아주면 매출 성장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처음에 너무 높게 나올 때는 이게 진짠가 하면서 좀 안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이제 마켓의 기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왜 다 애널리스트 추정치 안 들어가 있냐. 이분들이 아예 못 들어서는 아니고요. 긴가민가 할 때나 처음에 뭐 이렇게 많아 할 때는 약간 좀 아직 천천히 반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브로드컴은 약간 성장이 갑자기 가속화되면서 지금 좀 천천히 반영시키는 것 같고요. 이들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코이어런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년 성장이 좀 반영이 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회사들 뭐 굳이 찝는다면 뭐 그렇게 해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헷갈린다. ETF 사자. 아니 오늘 통신 관련 ETF 초성장주 후보군 소개를 드렸는데 됐고 목표 주가 나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들 좀 계셔가지고 저게 동일한 실수거든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게 원히트 원더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긴 진짜 어려운 거고 어렵죠. 네. 뭐 손흥민이 미드필드진에 있다고 해서 메시가 안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 콕 집어서 원픽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못 들고 있는다니까요.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정말 후보군 10개에서 15개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좀 느끼는 게 카바나가 이제 S&P 500에 12월 22일 날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어제 12% 올랐고 카바나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와 비슷한 카바나의 신화를 국내에서 써가는 기업이 비상장의 헤이딜러라는 기업이 또 머지않아서 국내 시장에 또 상장 주식으로 IPO 입성을 할 텐데요. 헤이딜러가? 네. 근데 이제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정말 중고차 레몬마켓을 레몬마켓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혁신해가는 정말 리딩 컴퍼니인데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막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겁나게 언론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요.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성장성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나 이거를 제대로 홀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갖고 있으려면 한 예시로 드는 거예요. 정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김 대표님 이나 뭐 여러분들이 각자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성장주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우리 남았으니까 선혜 씨랑 제가 또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시작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니면 본인이 엄청 쌓여있는 지금 쌓여있어. 그러면 해요. 쿠팡! 쿠팡!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거 안 쓰시고 딴 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막 화나셔가지고 뭐 그러는데 일단은 쿠팡이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데 이 뭐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본토 내에서도 뭐 대규모 소송전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쿠팡이라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겠지만 주가나 혹은 투자자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어려운 답변이네요. 뭐 저도 사실 뭐 지금 소나기 오는 국면은 당연히 좀 피해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변에 쿠팡을 뭐 저도 쿠팡을 사실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쓰긴 하는데 우리 생활을 확실히 이 모바일 혁명 시대의 오토로 확실히 바꿔놓은 기업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을 주변에서 경쟁자들이 항상 무시해 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돈 투자하면 쿠팡 이길 수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쿠팡이 정말 우리 생활에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들어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저는 이 고난을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통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은 조금 터프한 국면에 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지금 바라볼 필요까지는 뭐 너무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 바이 더 딥이다 뭐 이렇게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처리 과정들이 정말 잘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이 구간을 좀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표님한테 오늘 갖고 오신 이제 내용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 얘기도 슬슬 할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도 AI 중심으로 가는데 이 AI에 가지치고 어디가 또 수혜를 받느냐? 중요하다. 뭐 과열됐다,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반복하면서 1년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네, 그렇겠죠. 내년에도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 보니까 어떤 뭐 AI 모델이 성공하긴 했냐 이렇게 볼 때 예전에는 뭐 챗GPT가 거의 그냥 뭐 압도적인 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도 뭔가 이렇게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전국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AI 가속기도 전국 시대가 시작됐고, 이제 AI 모델도 전국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누가 승자냐 패자냐 되냐 안 되냐를 갖고 엄청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그렇게
그 지금 캐시플로우가 없는데 강하게 투자를 이렇게 지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1등이고 독점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구글이 이제 치고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수혜를 받고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기술 싸움이기 때문에 기술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진짜 GPU를 무한히 돈 많이 내고 무한히 사야 되면 이 약간 AI 버블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 광 네트워크로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뭐 구글의 TPU를 만들고 뭐 아마존 트레이니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또 기술로 하려고 하잖아요. 기술의 문제 기술로 해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또 뭐 피지컬 AI 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 수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계속 부각되면서 좀 전국 시대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다음 주 좀 쉬시나요? 다음 주 나오시죠. 다음 주 쉬어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 두 분 꼭 나와주셔야 돼요. 아니 다음 주는 요즘에 또 스마트 글라스 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제가 그 질문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나오신다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 지수가요. 코스피가 0.5% 하락, 코스닥이 0.2% 상승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1%대 약세인데 하이닉스가 좀 더 약세인데 오늘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전반적으로 눈치를 우리도 좀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도 오늘 잘 가고 조선 잘 가요. 조선 현대중공업이 6%대 상승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오늘 좀 잘 간다.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 또 인사드릴까요? 우리 선우 씨 2시간 내내 목을 쓰셔가지고 내일도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